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치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네, 오늘은 배성규 의원께서 휴가를 떠나신 관계로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이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최근 이딴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여당은 현재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고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막말 논란과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 조선일보 최승현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부터 해서 연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참 어두운 하늘 표정만큼이나 정치권의 상황도 참 밝지가 않습니다. 먼저 네. 여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면 국민의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네. 주고받은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적잖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고 결국은 권성동 의원까지 사퇴를 했어요. 네,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를 했고 원내대표직은 유지를 하는 상황인데 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네. 권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단 부주의하게 그 대통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다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약 3초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딱 3초 정도 보다가 옆에 있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네. 그 카메라에 찍힐 수 있으니까 그 휴대폰을 보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3초 사이에 이제 촬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너무 폭발적이었던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그 과정을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를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문자 메시지 속에서는 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이 같은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때는 사실은 대선 때는 뭐 지방선거까지 뭐 서로 뭐 감정 싸움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손을 잡았던 사이인데 네네. 그러니까 대선 지방선거까지 승리하고 나자 이준석 대표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 이른바 토사구팽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이준석 대표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그다음에 도덕적 의혹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윤리위가 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 윤리위가 진행이 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어떤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 좀 상당히 성급했다. 과하다. 어떤 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뭐 정말 대통령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이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사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또 며칠 동안 고생했네 이러면서 위로의 말을 또 전했잖아요. 이제 뭐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확인된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여러 군데 나왔죠.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도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했다면 예. 어쨌든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은 부주의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사퇴하게 된 것이긴 한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문자를 이제 주고받은 이제 당사자잖아요. 대통령 예. 또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또 대통령을 향해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마치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예.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국민들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을 하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권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당을 어쨌든 당의 원톱으로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부 나왔었지만 네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내 친윤계 의원들한테 뭐 이 전파가 되면서 예. 급속하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 최고위원들 일부가 사퇴를 하고 예. 비대위로 가는 어떤 일종의 코스를 밟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예. 네. 그렇다면 이 비대위 체제로의 이제 전환에 이제 권성동 의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윤 대통령의 의중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당과 뭐 청 옛날엔 청와대였고 지금 예. 대통령실 뭐 그쪽에서 뭐 어떤 이제 이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사실은 뭐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많긴 하지만 이렇게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집권 여당의 어떤 지도 체제의 변경에 있어서 상식적인 문제인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나가는 게 가장 최우선인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건 절대 안 돼라고 하는데 비대위 코스를 밟기 시작했다? 이건 사실 뭐 어느 정권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과정은 어쨌든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비대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권성동 의원 사퇴 전후로 해가지고 배현진 의원, 조수진 의원, 그리고 윤영석 의원까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또 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퇴의 뜻을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최고위원 9명 중에 2명만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해관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정미경 위원 이 두 분만 남게 됩니다. 이분들은 좀 남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분들도 사퇴를 결국 하게 될까요? 아니 뭐 김용태 최고위원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은 뭐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예.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 것은 본인의 결단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그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당대표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엄존해 있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예.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진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예. 이것을 막아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비대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비대위를 하는 과정도 정말 첩첩산중인 것이 당헌 당규가 중요합니다. 당은 네. 국민들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정당도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 안에서 운영이 돼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당헌 당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중대한 기능 상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를 채울 수 없는 최고위원의 과반이 사퇴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 당대표가 당원권은 정지돼서도 엄존해 있는 상황이라 비대위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의 머리가 2명이 되는 것이니까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최고위원들의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아마 법적으로도 네. 또는 당의 어떤 당원 당규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정리가 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봉합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 줄 사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SNS에 또 올렸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경찰 이제 조사 이후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경찰 조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건 진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건 뭐 경찰 입장에서도 뭐 정치적 어떤 외풍이나 압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네. 그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게 죄를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기소를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면 깨끗하게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죠. 근데 이제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두 갈래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에 특히나 이 문자 논란까지 터지면서 예.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나 이 정치적 영향력이 더 지금 증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정권 차원에서 특히 친윤계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럴 확률은 좀 낮지만 좀 안고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경찰 수사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어디까지나 제 추측의 영역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자, 이 정치적으로 상상력을 펼쳐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기소가 안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당대표 그 후보 여론조사라면 여전히 이 대표가 1등으로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원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 대표가 1등이 아니에요. 한 3등 예. 정도 나오더라고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본인이 또다시 출마하는 무리수를 둔다기보다는 이 본인 또래의 어떤 젊은 인물이나 네. 아니면 원내든 원외든 중진 중에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으며 본인하고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본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미는 그런 형태로 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현재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제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다음 총선에 옛날식으로 얘기해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대표가. 그 과정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예. 일종의 어떤 마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달린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2030 세대의 어떤 젊은 세대의 힘이 예. 사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뭐 원래 국민의힘은 장노년층들한테는 이제 이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세대 포위론의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었거든요. 40,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주로 20, 30대와 60대 이상 또 50대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의 혼란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쳐지고 그다음에 밖에서 어떻게 보면 장외에서 국민의힘을 또 공격을 하면서 예. 지금 이 장노년층 지지층과 이 20, 30대 지지층이 분리된 상황이에요. 특히 예. 이제 젊은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세대를 제외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이준석과 이준석을 따르는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네.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기소가 안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기소가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이 가정에 따른 예. 복잡한 함수 관계가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진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군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당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려면 선거 패배 등 뭔가 이제 선거 패배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좀 요인이 있든지 이렇게 작용을 해서 비대위가 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당내 내용으로 인해서 비대위로 전환했던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비대위는 이제 당이 이제 내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당내에서 뭐 그 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에 대해서 또 신뢰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선거에 패배하면 대부분 당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느 계파에서도 자유로운 인물을 또는 외부에서 수여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고 비대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당이 혁신이 되면 좋은데 또 그런 사례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선거 승리까지 끌어오고 뭐 이런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긴 했는데 네. 지금 확실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특히 지방선거 승리하고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네. 반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이런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구심점이 없고 그 다음에 얼마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여권의 주류라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좀 속 좁은 감정에 휩싸여 있는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가. 크게 보고 이 총선까지 이제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이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네. 국민들하고의 접점을 넓혀가야 될 시간에 뭐 지금 국민의힘이 왜 싸우는지 일반 국민들은 아마 잘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힘을 합쳤던 세력들이 예.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이 김종인이라는 이제 또 한국 정치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세가라고 원로? 네. 할 수 있는 원로보다는 이제 좀 차원이 높죠. 경세가 내지는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때 그래도 막판에 열심히 힘을 실어줬던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국에는 젊은 세대를 대표했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또 떨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계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으로서 작동을 하기에는 그 스스로의 정책적 정체성이 좀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역량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반대하는 여러 인물들과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연장만은 막아야 된다. 이재명으로의 연장만은 막아야 예. 된다는 차원에서 연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서 승리를 했던 것인데, 지금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선 지방선거 때 어떻게든 만들어갔던 플러스의 정치가 급속하게 마이너스의 정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계만 남았는데 예. 이 정권에 그 친윤계가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적 현실을 또 뭐 외교 안보적 현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네. 그다음에 그런 마이너스 정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내지는 자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쳐내는 과정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화법,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유능하지 못함,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인사. 그러니까 사실 인사 문제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지금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인재풀이 너무 폭이 좁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쓰고 검찰 예. 인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 또 도덕성 논란이 되게 심각하게 불거진 사람들도 예. 많았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불거지면 이제 기자들이 비판을 하면 또 도어 스태핑하면서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전 정권보다 예.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네네.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는 여당이 내분을 일으키면서 이 현재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더 근원적으로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2주 전인가 처음 기자들하고 이제 만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예. 저 누군지 모르시죠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이끌면서 이 수석들을 이끌면서 또는 뭐 대통령한테 굉장히 쓴소리도 하면서 국정에 사실상 책임을 지고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될 예. 사람이 기자들이 자기 얼굴을 모를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나라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뭐 당 그다음에 뭐 내각도 솔직히 뭐 잘한 게 보이진 않고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본인 이 다 총체적인 어떤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 요인을 지금 꼽아주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5일간 휴가에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뭐 민생 현장을 돌아볼 거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지금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정대 쇄신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당정대 쇄신의 키포인트를 한번 꼽아주시자면 저는 어떤 게 뭐 있을까요? 키포인트를 할 것도 없고 일단 인적 쇄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선거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지금 평시죠, 진짜 그야말로 네. 선거가 없어요. 내후년까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국민들과 함께 꿈꾸고 싶은 정책들을 마음껏 자신 있게 펼쳐가면 되는데 뭔가 큰 정권의 스캔들도 없고 네.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걸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경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뭐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쪽이고 그래서 이제 이 리세션에 대한 이제 우려도 많고 예. 뭐 이거는 외생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도 경제가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열광하거나 할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 정권에서 가장 국민들이 불만이 컸던 부동산 문제는 저는 꽤 지금 이제 하향 안정세 굉장히 완만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확 눈길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인적 쇄신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실부터 상당수가 물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장관들이야 뭐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자기 일을 익혀가면서 특히나 이 민생 관련한 어떤 실무적인 일들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각의 어떤 물갈이는 지금은 때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쇄신의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저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이 상황을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인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쇄신을 하는데 이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을 일부를 내보내고 예.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하고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고 본인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많이 데려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실은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졌구나. 대통령이 이제는 남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굉장히 소탈하고 도어 스태핑도 하면서 이제 이 대중적으로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 저녁 때 주변 사람들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그다음에 여러 사람 정말 발이 넓지만 막상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만 예. 쓴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을 인선을 물갈이를 해서 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달라졌구나, 태도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해 나가려면은 이것을 상의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윤이라는 이 정치 세력이 되게 약해요. 구심점도 약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네. 윤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이 큰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을 의논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이선 후퇴론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권한대행까지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또 장제원, 권성동의 두 사람의 사이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또 긴밀하게 상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좋게 보여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판을 갈아야 되긴 하는데
누구와 상의를 해서 누구와 어떻게 이 파격과 감동을 만들어갈 것인가. 네. 저는 이 부분부터가 일단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돼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박용진 그리고 강훈식 의원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선생님? 근데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예. 편인데 강훈식 의원은 이제 조금 단일화 할 수는 있는데 나의 어떤 비전부터 좀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대명이란 말이 야권에서 유행을 하잖아요. 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 이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보면 중앙위원들이 한 3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재명 후보가 한 200표 이상을 얻어가고 그다음에 한 강훈식, 박용진이 누가 2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둘이 합쳐서 100표 조금 넘는 정도. 예. 그러면 둘이 합쳐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중앙위원회하고 이 본선에서의 어떤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네. 그다음에 이 대의원이나 당원들 투표로 결정되는 이 본선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강훈식, 박용진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정말 이겨보겠다. 예. 정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게 예. 되는 거잖아요. 당의 어떤 최고 결정권자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고 새로운 어떤 70년대생들로 뭔가 지도체제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원들이 예.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이 어떻게든 단일화를 하겠죠. 예. 근데 뭐 여론조사나 내부 조사들도 많이 돌릴 것이고 네.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많이 돌려볼 것인데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 예.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든다면 뭐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두 사람 다 최대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비전,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최선을 예.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8월 28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예.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약 한 열흘 사이에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재명 대세론이 꺾이는 추세가 보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이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는 만큼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이제 이달 중에 경찰이 수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좀 봐야죠. 경찰이 발표를 이달 중에 할지 안 할지는. 근데 뭐 물론 이것도 경찰이 정치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을 묵묵하게 하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검찰이나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언제 할지도 저는 여권의 정치적 계산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도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한가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수사는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전당대회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뭐 판단을 할 수 있다. 네.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것이 그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이 사망을 또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남성이 누구인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렇죠.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금 네 번째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중의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뭐 근데 이제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을 놓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였죠. 그 배모 씨라고 그 이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있어서 김혜경 그 씨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바로 그냥 옆에서 돕던 이제 이 별정직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 배모 씨를 이제 또 옆에서 돕던 분이 예.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이제 김모 씨인데 그런 분이 이제 사망하신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나 무관하다, 예. 뭐 이게 무당의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본인이 시장으로 일할 때 이제 그 밑에서 이 일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도 뭐 이제 그런 이제 본인 밑에서 일했던 분이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뭐 이제 본인과의 뭐 이제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인지 좀 너무 이렇게 좀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먼저 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간적인 도리로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막말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지난 29일에 유튜브 방송에서 저학력, 저소득층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좀 막말이라기보다는 뭐 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 저학력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민을 이제 학력이나 소득에 따라서 갈라치게 하는 식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니까 일단 당내에서도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재력이 상대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나 뭐 그다음에 이 각종 과거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서울을 구에 따라서 뭐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맞습니다. 송파구 같은 곳들을 보면 뭐 계속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식의 갈라치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좀 정말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초반기 레이스에서 지금 이제 2, 3위권 후보들한테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큰 빌미를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대여 강경 투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건의 수사도 미루면서 당내외 입지를 좀 굳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공천권까지 갖게 되면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천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우려가 좀 드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실과 여당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좀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박용진이나 강훈식 같은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훨씬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이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고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혹여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뭐 잘못이 있는 것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붙어서 패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을 할 만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야당, 민주당이 완전히 기존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서 말하자면 작년에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은 물론 80년대생이고 박용진이나 강훈식은 70년대생이지만 어쨌든 한국의 기존 정치 그 지도부보다는 훨씬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586보다도 낮은 젊은 70년대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람들은 지금 드러난 사법 리스크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친문이 됐든 뭐 강훈식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위의장을 대선 당시에 네. 정책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친명으로 분류된다기보다는 당내에서 합리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에요.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도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의원들이 만약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해도 네. 당대표가 된다. 이러면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예. 이제 작년에 이준석 현상이 민주당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권이 지금도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는데 더 구태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권은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어대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예. 뭐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여권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야당 겁니다. 덕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뭐 그런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 장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실 말이 설전이지 한동훈 장관의 또 완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잘 받아치니까 결국 이제 박주민 의원은 당부의 말만 전하고 물러난 상황이었죠. 네. 뭐 한동훈 장관은 워낙 그 자기 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작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채널 A 사건도 그렇고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야당의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란이 된 것들과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랄지 문재인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한 것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은 무엇보다 자기의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소명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2배, 3배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 한 10분의 1도 공부를 안 하고 나서 이 한동훈 장관은 그리고 자기의 전문 분야이고 자기가 매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니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한동훈 장관이라고 뭐 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정책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옳겠습니까? 거기에도 뭐 논리적 오류가 있고 그 사람도 잘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논박하기에는 지금 야당, 민주당, 특히 이쪽에 법사위 쪽의 의원들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자신의 일에 대한 치열함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팬덤 정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사람들의 감성을 조금만 자극하는 또는 이른바 개딸이니 뭐니 하는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뭐 얘기를 하기만 하면 뭐 열광을 하면서 그 뭐 난리가 나니까 이 사실은 이 비이성적 비논리적 정치에 함몰돼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과의 논리 싸움에서는 계속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할 때마다 계속 벌어질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국회 장관들이 출석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걸 보면은 참 호통을 치거나 뭐 한풀이하는 내용이 참 많은데 사실 정부에 따져 물을 게 있다면은 정확하게 따지는 게 맞지 이렇게 좀 싸우거나 호통치는 모습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관행은 좀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고쳐야 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치열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고전으로 그리고 여야는 각각 당권 경쟁으로 참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모양새인데요.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치권의 잡음이 하루빨리 잦아들고 또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하루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배성규 위원님과 함께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